여러분도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평범한 하루가 갑자기 악몽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저는 김지윤이고 현재 대한민국 최전방 부대에서 소위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국방부 법무담당 차관이라는 사실 때문에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늘 불편했어요. 어떤 이들은 제가 특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저를 견제하려 했죠.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늦은 밤까지 간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부대 내 법무 업무를 정리하고 내일 보고할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죠.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였고 사무실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오준석 소령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걸음걸이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김소희, 아직도 일하고 있네요? 오소령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어조가 섞여 있었어요. 네, 소령님. 내일 보고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죠. 하지만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소령이 제 책상 가까이 다가왔거든요. 평소라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요즘 김소희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갑자기 나온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당황하며 되묻자 오소령은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김소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설레거든요. 이때부터 제 온몸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소령님,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저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오소령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김소희.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았어요. 순간 제 몸이 굳어졌어요. 손목을 잡은 오소령의 힘이 점점 거세졌거든요. 소령님, 손을 놓아주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오소령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김소희, 우리가 좀 더 친해져도 되잖아요. 나는 김소희를 정말로.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을 다해 오소령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오소령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가운 웃음을 띄었습니다. 김소희, 흥분하지 마세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절대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오소령이 따라오는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 떠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방문을 여러 번 확인하고 창문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도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오소령의 술 냄새, 제 팔을 잡은 손의 감촉, 그리고 그때의 무서웠던 기분까지.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요? 정말 농담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날 밤의 상황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도 오소령이 계속 저를 쫓아왔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일은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조례에서 오소령과 마주쳤을 때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흘렸어요. 오소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 지시를 내렸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김소희, 오늘 오후까지 지난주에 승인받은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갑작스러운 지시에 저는 당황했어요. 소령님, 그 보고서는 이미 상급 부대에서 승인이 완료됐는데요. 승인이 났어도 내용이 부실해요.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세요. 오소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다른 간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억지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제가 일주일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완성한 것이었거든요. 상급 부대에서도 완벽하다고 칭찬받았던 자료였어요. 사무실로 돌아가서 컴퓨터를 켜니 어제까지만 해도 잘 정리되어 있던 파일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정리해놓고 간 것 같은데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단 보고서 작성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작업을 계속하는데 갑자기 오소령이 나타났습니다. 김소희,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거의 완성되어 갑니다. 제가 대답하자 오소령은 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됐네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어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전체적으로 다 문제예요. 내일 아침까지 완전히 새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오소령은 제가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사무실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하루 종일 애써 만든 자료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처음부터 다시 하라니요. 그날 저녁 다른 장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평소라면 즐거운 시간이었을 텐데 분위기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김소희, 요즘 업무가 많이 힘들죠? 선배 중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조금 바쁘긴 하네요. 저는 대수롭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하지만 선배 중이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김소희, 혹시 오소령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냥 오늘 오소령이 김소희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래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떤 이야기를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김소희가 요즘 태도가 좀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오소령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다니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아, 그럼 다행이네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선배 중이는 안심한 듯 웃었지만 저는 더 이상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후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틀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요? 휴대폰을 들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까 했지만 결국 포기했어요. 어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혼자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제 능력으로 당당하게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까지 밤을 새워 완성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오소령은 또다시 문제가 있다며 돌려보냈습니다. 김소희,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오소령의 말투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주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질책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요즘 김소희 업무 능력이 예전 같지 않네요.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명히 의도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상관이 부하의 업무를 지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날 밤의 일은 분명히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오소령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치밀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부대 전체가 모인 집합교육 시간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다른 장교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오소령이 갑자기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김소희, 어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지시에 저는 당황했어요. 집합교육 시간에 개별 업무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까요? 전체적인 내용과 작성 의도를 설명하세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소령은 제가 설명을 마치자마자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김소희,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부대 전체에 피해가 갑니다.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기본적인 업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동료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다니요. 특히 그 보고서는 제가 며칠 밤을 세워가며 완성한 것이었는데 구체적인 문제점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소령의 마지막 말과 함께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주변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 함께 식사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김소희, 오늘은 먼저 식사하고 올게요. 저도 급한 일이 있어서요. 결국 저는 혼자 식당에 앉아 밥을 먹게 되었어요. 주변 테이블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저는 완전히 동떨어진 섬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화장실에서 우연히 다른 장교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김소희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맞아. 오소령이 계속 지적하시는 것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아버지가 고위직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실력보다는 백으로 들어온 거 아냐? 그럴 수도 있겠네. 요즘 업무 처리하는 것 보면 정말 엉성해.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동료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그들은 오소령이 제게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 어떤 식으로 괴롭히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저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저는 눈물을 참아야 했어요. 목이 메어오고 가슴이 답답했지만 여기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오소령은 새로운 업무를 지시했어요. 김소희, 내일까지 부대 내 모든 법무 관련 규정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주세요. 내일까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업무는 보통 일주일은 걸리는 일이었거든요. 네, 급하게 필요한 자료입니다. 다른 일은 모두 제쳐두고 이것부터 처리하세요.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업무들도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처리하면 되죠. 우선순위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결국 저는 밤늦도록 사무실에 남아 있어야 했어요. 다른 간부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도
저 혼자 형광등 불빛 아래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혹시 또 오소령이 오는 건 아닐까 해서요. 다행히 당직 부사관이었어요. 소희님, 아직도 일하고 계시네요. 몸 조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혹시 오소령이 또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거든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자료 정리를 마쳤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게는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소령이 의도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요. 숙소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어느 날 저녁, 저는 결국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지윤아. 오늘은 어떻게 전화를 했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어머니는 역시 제 상태를 단번에 알아차리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무슨 일 있었지? 어머니한테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봐.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결국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께 털어놓았습니다. 오소령의 성추행 시도, 그 이후 계속되는 괴롭힘, 동료들의 시선, 그리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까지. 어머니는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딸.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요? 혹시 정말 농담이었는데 제가 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요? 지윤아, 절대 그렇지 않아. 너의 직감을 믿어야 해. 어머니의 단호한 말씀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사실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도요? 너를 낳기 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 일이야. 당시 과장이었던 사람이 계속 나를 괴롭혔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농담인 줄 알았어. 하지만 점점 도가 지나쳤지.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으라고 강요하고 업무 시간에 사적인 만남을 제한하고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머니도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나도 참았어. 괜히 문제를 키우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 사람은 나를 거부하자 업무에서 따돌리기 시작했어. 중요한 회의에서 제외시키고 승진에서도 밀어냈지. 동료들한테는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고 소문을 퍼뜨렸고, 정말 지금 제 상황과 똑같았어요. 결국 어떻게 되셨는지요? 나는 그때 참았어. 당시에는 지금처럼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았고, 여성이 그런 일을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거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후회돼.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만약 내가 용기를 냈다면 다른 피해자들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은 나 이후에도 계속 다른 여직원들을 괴롭혔어.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의 경험을 듣고 나니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지윤아, 너는 어머니와 달라야 해. 용기를 내야 해. 하지만 어머니, 제가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오소령은 국방부 고위 간부의 조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욱 싸워야 하는 거야.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돼. 어머니의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어머니, 무서워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혼자가 아니야, 지윤아. 어머니가 있고 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옳은 일을 하는 거잖아.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소령은 더욱 대담해질 것이고 저 다음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까지 모두 기록했어요. 만약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것이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벽까지 쓰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하나 적어보니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인 괴롭힘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다른 표정이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힘들고 무서웠지만 어제까지의 막막함은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아침 조례 시간에 오소령과 마주쳤을 때도 예전처럼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바라봤습니다. 오소령은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점심시간에는 평소보다 더 당당하게 식당에 들어갔어요. 비록 혼자 앉아 있었지만 위축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너는 어머니와 달라야 해. 용기를 내야 해. 네, 어머니. 저는 용기를 내볼게요.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오소령의 행동을 신고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오소령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김소희, 잠깐 제 사무실로 오세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리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놓고 사무실로 들어갔거든요. 문을 닫고 앉으세요. 오소령의 지시에 따라 문을 닫았지만 완전히 닫지는 않았어요. 만약을 위해서 조금 열어놓았습니다. 김소희, 요즘 업무 태도가 많이 달라졌네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요? 예전보다 반항적이 된 것 같아요. 혹시 누군가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나요? 오소령의 질문에서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요, 특별히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순종적이었는데, 순종적이라는 표현이 제 신경을 거슬렸어요. 저는 순종적인 게 아니라 예의를 지켰던 것뿐이었거든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소희, 우리가 좀 더 친해져도 되잖아요. 나는 김소희를 정말 아끼거든요. 갑자기 나온 말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밤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소령님, 업무 이야기가 아니라면 저는 이만 나가겠습니다. 제가 일어서려고 하자 오소령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았어요. 손을 놓아주세요. 김소희, 나를 너무 차갑게 대하지 마요. 우리 사이에 뭔가 특별한 게 있잖아요. 제 팔을 잡은 오소령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소령님, 정말 손을 놓아주세요. 아프거든요. 김소희가 좀 더 협조적이면 업무도 훨씬 편해질 텐데. 지금처럼 까칠하게 굴면 계속 힘들어질 거예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요. 협조적이라는 말과 업무가 힘들어진다는 말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봐서 성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이었어요. 소령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소희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내 말을 이해하겠죠? 오소령은 제 얼굴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술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그날 밤과 똑같은 위협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김소희, 나를 거부하면 여기서 견디기 힘들어질 거예요. 나는 김소희 아버지와 달리 여기서 실제로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때 제 아버지까지 언급하면서 협박했어요. 아버지가 국방부 법무담당 차관이지만 실제 부대에서는 오소령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소령님,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오소령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소희, 후회할 거예요. 오소령의 마지막 말이 등 뒤에서 쫓아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나와서 손을 보니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증거를 확보했다는 안도감이 있었거든요.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오소령의 성희롱 발언과 협박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어요.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빠졌지만 이것이 확실한 증거라는 생각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확인하려는데 화면이 완전히 검게 변해 있었어요. 아무리 전원 버튼을 눌러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수리점에 가져가려고 가방에 넣어두고 부대로 출근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사무실에서 나와보니 제 책상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아침에는 제대로 닫아놓았는데 말이에요. 급하게 서랍을 열어보니 안에 넣어둔 물건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그때 오소령이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김소희, 뭘 찾고 있나요? 아, 별것 아닙니다. 참, 김소희 휴대폰이 고장났다면서요? 업무에 지장이 없겠어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제가 휴대폰이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오소령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제 휴대폰이 고장났다는 걸 아시는지요? 아, 다른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김소희가 이야기한 모양이죠. 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휴대폰 고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소령이 제 휴대폰을 고의로 망가뜨린 거였어요. 아마 어젯밤 녹음한 파일 때문이었을 거예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 소중한 증거가 모두 사라진 거잖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부대 내 성희롱 신고센터에 문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혹시 직접 만나서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오후에 시간이 되시나요? 마침내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비록 증거는 없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부대 내 상담실을 찾아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생각보다 젊은 여성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혜 상담관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정은혜 상담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처음 오시는 거죠?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사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마음 편하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그날 밤 오소령의 성추행 시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계속된 업무상 괴롭힘, 그리고 어제 있었던 두 번째 성희롱 사건까지. 정은의 상담가는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혼자 이 모든 걸 견뎌내시느라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상담가님,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김소희 님이 경험하신 일들은 명백한 성희롱이고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정은의 상담관의 단호한 대답에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휴대폰도 고장났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봐주지 않을 것 같아요. 증거가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공식적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혹시 고장난 휴대폰 가지고 계세요? 전문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급하게 가방에서 고장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게 바로 그 휴대폰이에요. 정은의 상담가는 휴대폰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외관상으로는 특별한 손상이 보이지 않네요. 내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겠습니다. 정말 복구가 가능할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어요. 그리고 김소위 님이 기록해 두신 일기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요. 맞아요. 일기가 있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해 놓은 기록이 있었거든요. 상담가님, 그럼 어떻게 신고를 진행하면 되나요? 우선 공식적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거들을 정리해야 해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김소희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야 하고요. 보호 조치요? 네, 신고 이후에 보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지 변경이나 다른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정은의 상담관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상담관님, 혹시 이런 일이 성공적으로 해결된 사례가 있나요? 물론이죠. 쉽지는 않지만 용기를 내서 신고한 분들 덕분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도도 계속 개선되고 있고요.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였는데 혹시 오소령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한 공간이에요. 정은의 상담관이 제 불안을 알아차리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상담관님, 만약 제가 신고를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선 공식 조사가 시작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요. 물론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의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에요. 오소령이 국방부 고위 간부의 조카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공정한 조사가 가능할까요? 그런 부분이 우려되시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요즘은 예전과 달라요.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권력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엄격하게 처리하는 분위기거든요. 정은의 상담관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럼 언제까지 결정하면 될까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리고 그 전에 휴대폰 복구부터 시도해 보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물론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일기를 다시 정리했어요. 날짜별로 있었던 일들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기억나는 세부 사항들도 추가로 적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복사본도 만들어 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은혜 상담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소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휴대폰 복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네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내일까지는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드디어 반격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틀 후 정은혜 상담관에게서 기다렸던 연락이 왔어요. 김소희님, 휴대폰 복구에 성공했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요? 녹음 파일도 살아났나요? 네, 다행히 모든 파일이 복구됐어요. 녹음 파일도 선명하게 들을 수 있고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마침내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상담관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만나서 파일을 확인하고 공식 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네, 물론이에요. 다음 날 오후 상담실에서 정은혜 상담관과 함께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오소령의 성희롱 발언과 협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예요. 이제 공식 신고를 접수하겠습니다. 정말 떨려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김소희 님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공식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부대 내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오소령은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김소희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완전히 사실과 다른 이야기인데. 오소령은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비난하는 말들을 퍼뜨렸어요. 아버지가 고위직이라고 해서 거짓으로 상관을 모함하다니. 정말 실망스럽다. 동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피해자로 봐주었지만 대부분은 오소령 편을 들었어요. 김소희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거 아냐? 그냥 농담이었을 수도 있잖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정은혜 상담관과 몇몇 동료들이 저를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일주일 후 새로운 사단장이 부임했어요. 최재호 사단장은 엄격하고 공정하다는 평판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사단장 부임 첫날 전체 간부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어떤 부정이나 비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희롱이나 성폭력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최재호 사단장의 말씀에 회의실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오소령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사단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사단장님, 개인적으로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내일 오전에 시간을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사단장실에서 저는 그동안의 상황을 상세히 보고드렸어요. 녹음 파일과 일기장, 그리고 정은혜 상담관의 상담 기록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소희,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단장님은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사건은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그날 오후 오소령이 갑자기 제게 다가왔어요. 김소희, 사단장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식적인 보고였습니다. 김소희,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신고를 취하세요. 내 삼촌이 국방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고 있죠? 여전히 권력을 앞세워 협박하고 있었어요. 소령님,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김소위.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위축되지 않았어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조사관들이 부대에 파견되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오소령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고, 저도 상세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여군 하사가 용기를 내어 추가 신고를 한 거예요. 저도 오소령에게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하사의 증언으로 오소령의 상습적인 성희롱이 드러났어요. 이후에도 몇 명의 추가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사건이 언론에도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어요. 군내 성희롱 척결을 위한 용기 있는 신고, 권력형 성범죄에 맞선 젊은 장교의 용기. 신문 기사들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점이에요. 결국 국방부에서도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오소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오준석 소령을 직위 해제하고 군사법원에 송치한다. 공식 발표를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부대에서 여성 인권 상담관으로 활동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김소희님의 경험과 용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호 사단장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제가 겪었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상담관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번째 상담자를 만났어요. 이등병 계급의 젊은 여군이었는데 제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소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모습을 보니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제가 했던 것처럼 그 여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여군에게 제가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소희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놀라워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일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다음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여군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두 번째 사건 해결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조력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상담과 신고, 조사 과정에서 그 여군을 지지하고 도왔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도 성공적으로 해결되었고 가해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저는 아직도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아버지, 딸이 왔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려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정한 독립은 아버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추구했던 가치를 제가 실현하는 거였다는 걸요. 아버지는 평생 법무 분야에서 정의를 추구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딸로서 저도 제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훈아,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그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야, 지훈아. 용기는 원래 내 안에 있었어. 나는 그냥 그걸 찾도록 도와준 것뿐이야.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과 싸워나가겠다고 말이에요. 제가 겪었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피해자들을 도와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부대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있었어요. 저는 강사로 참여해서 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성희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예요. 교육에 참여한 장병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교육이 끝난 후 몇 명의 장병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소희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용기를 어떻게 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용기가 생겼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일기를 썼어요. 예전에는 괴로웠던 기억들을 기록했지만 이제는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는 일기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또 한 명의 피해자를 도울 수 있었다. 내가 겪었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무섭고 외로웠던 밤하늘이 이제는 따뜻하고 희망차게 보였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길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군대라는 남성 중심적인 조직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제가 먼저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이 함께라면 가능해진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면 분명히 함께 해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